네, 저는 박용덕이라고 합니다. 이제 29회 시험 대비인데요. 대략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니까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 공인중개사법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오니까 미리 대략적으로 물론 다른 과목에서 그 해당 과목은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기를 보겠습니다. 시험 시기. 시험 시기는 10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해마다 정해져 있는 게 옛날에는 시험을 4월 달에 본 적도 있었고요. 1회부터 지금 28회까지 시험을 29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5회 때 2번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28회인데 29번 시험을 시행했는데 옛날에는 4월 달에 본 적도 있고 9월 달에 본 적도 있고 계속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이. 그러다 보니까 만 20세니까 시험 날짜에 따라서 시험을 못 보고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조건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2월 28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되지 않아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응시 자격이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국적 제한, 학력 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시험 못 보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우리나라에 지금 공인중개사가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40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40만 명 중에서 1년에 자격 취소되는 사람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자격 취소되신 분 없죠? 예, 자격 취소됐으면 3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 부정행위 하면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수능시험은 부정행위 하면 1년 동안 시험 못 보는데 우리는 부정행위 하면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정행위 가지고 시험 5년 정지된 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커닝페이퍼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3분이 커닝을 했는데 2분은 5년 정지되고 1분은 그냥 주의 조치만 받았습니다. 그 1분은 커닝페이퍼를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주의 조치만 받았어요. 어쨌든 커닝을 할 각오로 열심히 메모하고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다 암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개 빼고 나머지는 모두 응시는 가능하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도 누구든지 다 시험은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응시 인원을 보면 응시 인원하고 합격자를 보면 합격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게 1985년도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에 합격자가 6만 명이 배출됐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1회 때 그렇게 많이 배출한 이유는 옛날에 자격증 없던 분들, 복덕방 하던 분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만 어느 정도만 노력하면 다 자격증을 주려고 일부러 쉽게 출제를 해서 6만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회. 지금 약 40만 명인데 1회 때 배출된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회부터 10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너무 많이 뽑아 놓으니까 2년에 한 번씩 보다가 10회 시험 이후부터 지금까지 10회 시험부터
지금 28회 시험까지는 해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을 보면요, 27회 때를 보면 27회, 지금 올해 거는 합격자 발표가 안 났으니까 정확한 통계는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작년의 통계를 보면 최종 합격자가 22,027회가 최종 합격자가 보면 22,340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31.1%입니다. 지금 우리 학원은 97.7%입니다. 학원에 다닌 분들은. 근데 이거는 학원에 안 다닌 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합격률이 2차 응시자 대비 이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3명 중에 1명은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이 학원 안 다닌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원 다닌 분들은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오늘 각오를 다져야 될 것은 시험 보는 날까지 학원 수업은 빠지지 않겠다. 그것만 하나 결심해도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모르니까 듣고 있는 게 쉬운데 나중에 다 알게 되면은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원 수업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쉽고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수업을 듣는다는 각오만 한번 다지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암기사항 2장을 내드렸는데 이 2장만 알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암기하면. 지금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험 보는 때까지 작년에는 이렇게 미리 안 내줬어요. 마지막 7월 달부터 내줬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내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처음부터 내드리고 계속 보면은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보면 암기 거의 되겠죠. 2장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다 암기하지 말고 그냥 수업할 때 듣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1%였고요. 그 다음에 28회, 이제 올해 시험 응시 인원을 보면 28회 최종 응시자가 32만 1,001명이었습니다. 32만 1,001명. 2008년도 제2 IMF 이후에 최고 10년 만에 최고 응시 인원이 많았습니다. 이 32만 명 중에는 1차 응시자가 19만 5,566명이었습니다. 1차 응시자가. 그 다음에 2차 응시자가 12만 5,435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32만 명이라는 말은 1차, 2차 같이 본 사람은 2번 잡힌 거예요. 통계가 산업인력공단에서 통계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그래서 1, 2차 다 보신 분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실제로 시험 응시한 사람은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는 32만 명입니다. 1, 2차 응시자가. 이 중에서 2차 시험까지 보신 분들은 거의 10만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원서만 내놓고. 제가 이번에도 시험 볼 때 수험장에 가보니까 보통 한 25명에서 한 교실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 보거든요. 학교에서 보통 최대 한 30명 정도,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5명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교실에. 25명이 들어가고 감독관이 2명이 들어와요. 보통 남자분 1분, 여자분 1분 이렇게 감독관이 들어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컨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남은 거 보고는 할 수 없죠. 남들은 왜 옆에 있는 분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 같은 학원 다니면 학원에서 보통 접수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같이 동시에 접수를 하더라도 그 수험장에 가보면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보통 1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정도만 아는 사람이 같이 섞어버린다고 컴퓨터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접수를 같이 하면 같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막 컨닝하고 감독관이 제재를 해도 막 단체로 반항하고 이래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해. 다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접수하면
같이 동시에 접수하면 같이 시험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같은 학교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걸 느껴야 돼요. 완전 옆에서 앉아 시험 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을 보겠습니다. 시험 과목. 물론 다 알고 오셨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 시험 과목이 첫 번째 1차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 그 시험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이게 1차 합격하면 그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1차만 합격하면. 근데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해도 소용없죠? 그러면 1, 2차 다시 봐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차, 2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한다면 1차를 더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1차만 합격하면 내년에 2차만 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차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하고 2차 90점 받아도 그 다음에 1, 2차 같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2차를 같이 하는 분들은 1차를 더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첫 번째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인데 1차는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두 개가 있는데 해마다 한 과목이 어렵고 한 과목이 쉽고 이렇게 출제됩니다. 올해는 학개론이 어렵고 민법이 쉬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근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반대로 학개론이 쉽고 민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민법이 모든 이 우리 과목 중에서 민법 하나가 보통 수험생들 이야기를 해보면 민법 한 과목이 다른 거 5과목하고 분량이 똑같다, 공부할 분량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민법이 어렵다는 이야기. 민법은 이게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단순히 그냥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를 보면 사례가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갑이 뭐 집을 팔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을 매수인이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 중심으로 나오니까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적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법을 가장 다른 과목도 다 중요하지만 민법을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부동산 학개론은 이 감정평가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도 6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최소 6문제는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만약 경제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수학적 기초가 있는 분들은 가장 쉽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근데 전혀 수학적 기초가 없는 분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다른 거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수학적 기초를 공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는 문제 못 풀어도 저도 계산하는 문제 좀 약하거든요. 원래 어릴 때는 제가 수학을 최고 잘했는데 눈 나빠지면서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거 안경 해달라니까 안경 안 해주더라고. 일본 순사들이나 안경 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을 안 끼고 하다 보니까 수학을 한 1년 동안 안 들어버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학적 기초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자격증 땄어요. 학개론 60점 넘게 받았어요. 계산하는 문제 포기해도.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전혀 모르면 제가 포기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수학적 기초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재수로 찍으면 6문제인데 찍어가지고 4문제 맞출 수도 있고요. 한 문제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40문제 중에서는 각각 8문제씩 출제됩니다. 요즘은 1번이 8문제, 2번이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로. 그래서 만약에 찍을 때 다른 거 다 계산, 다른 거 해놓고 찍을 때 좀 덜 나온 문제를 찍으면 되겠죠. 5번이 가장 많은데 또 5번 쭉 찍는 것보다는 다른 걸 찍는 게 더 낫다고요. 지금부터 찍는 것까지 연습하면 안 되겠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문 각각 8문제씩 출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40문제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문제가. 이 부동산 경제학입니다. 이게 부동산 학개론은. 그래서 좀 수학적 기초가 있는 분들은 쉽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 과목이 법 과목입니다. 부동산 경제학 하나 학개론 빼고는. 그래서 민법이 가장 어려운데 민법 중에서도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총칙입니다.
관념적인 겁니다. 총칙, 법률행위 이런 말이 실제 법률행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요. 독일 말로는 레이츠게셰프트라고 해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행위인데 그냥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번역을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법률행위라는 말 자체가 민법이. 그래서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물권편인데 우리는 편의상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물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또는 채권법이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그래서 총칙이 10문제, 물권법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특별법. 일반법, 특별법 이런 말이 있는데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민사특별법은 5개의 법이 있습니다. 5개의 법이 뭐가 있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래는 이 집합건물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파트는 원래는 101호, 102호 이게 구분소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단독주택이면. 근데 이제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은 이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해서 여기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이게 옛날 조폭들 때문에 생긴 건데 폭리를 취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큰 취지가 청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담보를 1억 돈 빌려주고 10억짜리를 담보를 만약에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10억짜리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다. 이렇게 언제까지 안 갚으면 본등기 넘겨주기로 한다 하고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이 돈을 그 날짜에 돈을 만약에 갚아버리면 가등기를 해놓고 그 날짜에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돈 1억 빌려주고 10억을 본등기를 해가버리면 폭리를 취하는 거죠. 9억에 대해서. 그래서 청산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9억은 돌려주고 1억만 가져가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이 5개 법률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1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이 2차 과목인데 2차는 지금 옛날에는 2차를 한 번에 다 봤어요. 세 과목을 한 번에. 원래 옛날에는 이게 40문제를 1분씩 시험을 봤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10분을 더 늘려줬어요. 40문제를 50분 동안 시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과목을 2차가 세 과목인데 세 과목을 50분씩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150분이 되겠죠? 150분이면 2시간 30분이잖아요. 1시간 60분이니까 2시간 30분 동안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에 다 봤어요. 이게 2차 과목을.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자분이 제소했어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화장실 간다고 해서 못 가고 그래서 비닐봉지에다가 실례를 했다. 이래서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2차 과목을 분리를 한다고요. 그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화장실 가고 다시 봐요. 그래서 2차 과목 1교시에 보는 게 있고 2교시에 보는 게 있다. 1교시에 보는 게 두 과목입니다. 제가 맡은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건 좀 더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그 실무가 약 30% 출제됩니다. 1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나머지 28문제인데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5문제, 공인중개사법이 23문제 이렇게 출제되어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실무라는 거는 지금 실무기 때문에 실무는 전과목이다, 실무에. 그래서 지금 제가 전과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무라는 거는 우리 다른 과목을 배우는 이유도 실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중개 실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무에 민법도 나오고요. 거의 다 출제됩니다.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도 옛날에 심지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실무에. 세법. 실무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세법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세법이 어떻게 보면 16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가장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업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가 공법입니다. 공법. 이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어요. 근데 사법에 대비되는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법 안에는 민법은 사법이죠. 반대로 공법이 반대입니다. 공법 안에 6개 법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목이 국토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계법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국토의 국계법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국토 이용관리법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개발하는 게 위주였다면 지금은 전 국토를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는 게 후순위라는 이야기. 옛날에는 국토 이용관리법, 이용이 우선이었어요. 이제 이게 김대중 정부에 바뀌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게 각각 7문제씩 출제됩니다.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그럼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법을 적용받아요. 일반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비쌉니까? 빌라가 비쌉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비싸죠? 그 삶의 질이 향상되어 있는 경우는 살기 더 좋은 것은 비싸요. 그 외국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 비율이 약 6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이게 주택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30호, 30세대, 30실 이상, 즉 30세대, 우리 공동주택을 세대라고 불러요. 단독주택을 호라고 부르고요. 1호, 2호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주택법은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30세대 이상 지으려면 건축법보다는. 나중에 건축법은 건축 허가 받는다는 말을 쓰고 주택법에서는 주택 허가라는 말을 안 쓰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써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7문제씩 출제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6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14개, 26, 30 이렇게 작아지죠? 예? 40개 맞아요? 근데 왜 계산을 제가 잘못했나? 14구나. 27이 14네, 그죠? 제가 수학적 기초가 없어서 이 계산 숫자가 좀 약합니다. 이렇게 40문제 나와요. 왜냐면 제가 이거 왜 기억하냐면 시험을 한 15번 이상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저는 8회 시험부터 1995년부터 최근까지 봤어요. 근데 지금은 못 봐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접수를 했어요.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그냥 서류로. 근데 지금은 오직 큐넷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만 가능해요. 제가 인터넷 보려고 접수를 하니까 기한은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입력 자체가 안 돼요.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2번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응시를 못해요. 2번 합격한 거는 공부 사실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냥 계속 강의하면서 시험 보다 보니까 재수로 합격한 거에 쉽게 나왔을 때 14회, 저는 10회 2번 쉽게 나올 때만 합격했어요. 14회 쉬워가지고 15회가 어려워졌잖아요. 9회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10회 쉬웠어요. 한 해가 어려우면 한 해 쉬운 거 이렇게 보통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배출하면 협회 같은 데서 반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내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언젠가는 합격은 해요. 저처럼. 자, 그래서 이 건축법, 주택법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뭐냐면, 도시개발법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쉽게 말하면. 그래서 빈 땅에다가 집을 짓는, 빈 땅을 개발하는 거, 전답 이런 걸 택지로 개발하는 건 도시개발법을 적용받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이 법을 적용받아요. 건물 있는 거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이 법을 적용받는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실무상은 우리가 중개실무상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은 오히려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농지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지 중개할 때 알아야 되니까 여기는 농지 같은 거 중개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래서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 경자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 농사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농지만 그래요. 옛날에는 임야 매매 증명도 있었어요. 한때 노태우 정부 때는 임야도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지만,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으면 소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편법으로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소유할 수 있죠. 1000제곱미터 미만. 그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면 상속받은 논, 도시 가서 살아도 소유할 수 있어요. 편법으로. 그러나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자, 이게 1교시에 보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시험을 보는데 2교시가 뭐냐면 공시법, 공시법령 및 세법입니다. 공시법 및 세법인데 공시라는 말이 뭐냐면 공시라는 말은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사항증명서, 옛날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에 공개 표시되는 것을 등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데 공개 표시되는 것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는데 여기에서 12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인데 이게 등기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민법에 물권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이것. 등기법을 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2차 과목 중에서는 등기법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있는데, 세법은 실제 세목이 세법의 종류, 취득세 이런 세금의 종류가 30개가 넘어요. 세목이, 세법의 종류가. 근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세법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가 있고요. 취등록세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등록세는 이명박 정부에서 등록세를 없애버렸어요. 세금 너무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금 줄여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세금을 줄여주겠다니까 세율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냥 취득세 4% 이렇게 했어요. 국민들은 세목이 줄어들었다, 세금 종류가 줄어들었다,
좋다 이렇게 조삼모사라고 하죠. 흔히 우리 아침에 주느냐 저녁에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국민들은 또 반응이 달라져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자세한 게 구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등록세는 없어져 버렸고요.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2%, 등록세 2%인 게 지금은 취득세가 4%다. 그래서 취득세는 최고 많이 내는 게 4.6%예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취득을 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요. 취득액을 해가지고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 그게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보유세인데 그 보유세라는 세금은 없고 재산세죠. 재산세.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또 하나 더 하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죠. 종부세, 흔히 말하는 종부세. 이게 보유세예요. 종부세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많이 내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율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서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팔 때.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남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1억 남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 지금 현재 40%거든요. 그러면 1억이 남았으면 4천만 원 세금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안 남았으면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아서 남는 돈까지 세금 내는 거니까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버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국이라고 하면 OECD 국가, 선진국을 말하는 겁니다. 후진국 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보유세가 높아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보유세가 한 50배 높아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1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한 100만 원 정도 내요.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게 그랜저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그랜저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0만 원 이상은 내요. 세금을. 그랜저 해봐야 뭐 5천만 원도 안 하잖아요. 10억짜리 하고 5천만 원짜리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 5천만 원짜리 자동차세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10억짜리. 그러면 이게 너무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린다고 하면 정권이 위태롭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든지 정권을 잡아도 이런 걸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 쉽게 직접세를 안 올리고 간접세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는 줄도 모르면서 휘발유 사면서 담배 사면서 이런 술 먹으면서 내는 세금은 그 세금이 담배 반 이상이 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세금이잖아요. 지금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5천 원짜리 한 5천 원 하는 모양이던데요. 세금이 한 4천 원 넘을 거예요. 세금이. 그래도 아무 반발 안 하잖아요. 자기 세금 내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담배 피니까. 그게 간접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이런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건 내가 부담한다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기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퍼뜨린다고 나쁜 놈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대통령. 그러면 겁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손 못 댄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되기는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맞춰 가려면은 뭐 여기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조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가장 지금 제가 보니까 다가구 주택 월세를 한 달에 제가 아는 분은 600만 원 벌어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라는 거는 주인은 한 명인데 방이 여러 개인 거죠. 방이 15개 정도 한 군데에 5개씩 있으니까 16개네. 방이 16개인데 4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얼마죠? 4, 6, 20, 600, 6, 4, 24, 640만 원인가요? 640만 원 한 달에 월세 받아요. 방이 이제 꼭대기층에는 주인 세대라고 해서 자기가 살아요. 그리고 월세를 이렇게 받는데도 임대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왜냐면 1가구 1주택은 임대소득세 면제되거든요.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이 다가구 주택이니까 방은 여러 개지만 주인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이런 건 조세 정의에 비춰볼 때 안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회사에 가서 월급을 한 달에 600만 원 받으면 세금 많이 내겠죠? 이런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고 보유했다가 팔면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에서 세법 16문제가 출제되는데 거의 뭐 7문제, 8문제 거의 절반이 양도소득세에서 출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것은 판다는 이야기죠. 남한테 준다 이 말이잖아요. 팔았을 때
차익이 남았을 때 세금 내는 거예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말했지만 그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여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세법의 주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1, 2차 과목인데 다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우리 책에도 또 역사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책에도 역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법이 제정됐을 때는 중개업법이라고 불렀어요. 부동산 중개업법.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따로 분리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로 분리됐습니다. 이게 사법고시 시험 같은 걸 보면은 전부 법 이름이 민법, 상법 이렇게 법이 짧게 돼 있지 법 이름이 길면 공신력이 실추돼요. 그래서 다 변호사도 변호사법이 있잖아요. 법무사법이 있고 공인회계사법이 있어요. 전문 자격사들은 그 해당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했습니다. 작년에 분리해가지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법,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했어요. 외국인 토지법도 여기에 흡수 통합됐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작년까지는 공법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 실무에 나오는 거, 구체적인 거 12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실무에 12문제가 출제된다고 했는데 그 12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민법하고 중복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민법에서도 출제되고 공인중개사법 실무에서도 출제됩니다. 우리 현업에 가면 매매가 많겠어요? 임대차가 많겠어요? 그 중개를 하면 뭘 더 많이 하겠어요? 현업에서? 매매요? 예, 임대차가 많아요.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할 때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한 10건 정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10건 한 거 중에서 매매는 한 건 있을까 말까예요. 한 건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가 아닌 이제 일반 동네에서 했는데 아파트 10건 하면 돈 되죠. 돈이 되는데 거의 한 7, 8건 전부 월세 이런 거예요. 대부분. 나머지 한두 건, 한 3건 정도가 아파트 전세 이런 거고요. 전세가 임대차죠. 그 매매는 한 건 있을까 말까 이 정도였어요. 10건 하면 뭐 못한 건 아니더라고요. 밥은 먹고 살아. 10건 하면 평균 한 600만 원 정도는 순이익이 될 수 있어요. 600만 원. 월세 이런 경비 다 빼고 6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정상적으로 노력만 하면. 예? 안 된다고요? 돼요. 600원. 거의. 오히려 싼 게 더 거래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비싼 게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경매, 공매에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최대한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게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경매 낙찰 받아주는 거 이거 대행할 수 있다고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도입됐어요. 이게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매수 신청 대리라는 거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옛날에는 변호사만 가능했다고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 우리 소송 대리하는 거 변호사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입찰 대리, 경매 절차는 개업공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요. 법무사하고 개업공개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바뀐 취지가 노무현 정부 때 그 모든 권력이 변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당시 법을. 지금은 이게 법무사와 개업공개사,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매수신청 대리는 입찰 대리.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1억에 입찰 금액을 써내잖아, 1억을. 1억을 써낼 수도 있고, 1억 5천을 써낼 수도 있고, 2억을 써낼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가 대리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할 수 있다고요? 그걸 허용해 준다는 거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사기꾼한테 이걸 마음대로 써내라고 맡겨버리면 높게 써내가지고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하도록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주인 안 나오고 그냥 내가 가서 1억이든 1억 2천이든 입찰가 써내가지고 낙찰받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문제, 5문제, 5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거는 실무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에 나오는 게 민법에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부분이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7문제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7문제. 그래서 12문제 정도, 거의 12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나올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올해 시험도 제가 보니까 한 2문제 정도는 어느 출판사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쉽게 내다 보니까 옛날에 400명이 전국에서 만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만점 나오면 출제위원들 다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점은 못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도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8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만 하면 시험 볼 때까지 제가 하는 모든 강의 안 빠지고 다 들으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지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수업을 듣는다면 충분히 이 과목은 충분히 8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리갈 마인드를 요하는 게 별로 없어요. 법적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 게 거의 없고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연세 드신 분은 나는 이해하는 거는 되는데 암기는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계속 우리 언어도 계속 말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이 이 뜻이라는 걸 알잖아요. 외국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아마 외국말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참고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귀가 뚫리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미리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